오래전 한반도 동쪽 해안에 자리잡은 작은 어촌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여신 해랑이었다. 해랑은 아름다운 여신으로 파도의 자장가를 부르며 바다를 다스리는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해랑은 바다에서 태어나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인간에게도 바다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상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다. 어느 여름날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 아래 어촌 사람들은 고깃잡이에 나서려 준비하고 있었다. 어부 유미는 이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 마을 축제에 큰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다. 그러나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잔잔하면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가장 연장의 어부인 노인은 유민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해랑이 가끔씩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유민은 젊은 혈기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로 나아갔다. 유민이 탄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갔을 때 하늘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몰아치는 폭풍으로 배는 오갈 데 없이 난파의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파도 속에서 신비로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해랑이었다. 해랑은 유민의 곁에서 부드러운 손짓으로 바다를 평온하게 만들었고 유민의 배는 안전하게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민이 돌아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날씨가 그렇게 심각해졌다는 사실도 모른 지류민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모두가 안도했다. 유민은 해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제단을 만들고 해랑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랑이 바다를 사랑하며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년 해랑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신성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해양 생태계를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해랑의 전설은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동해 어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에는 아름다운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름이 소양이었고 동생은 지연이라 불렸습니다. 두 자매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며 모든 일을 함께하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자매는 큰 나무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땅이 갈라져 두 자매는 그만 땅속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자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세상과는 다른 꿈에서만 본 듯한 신비로운 장소, 바로 용궁이었습니다. 두 자매 앞에는 우아한 용왕이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자매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자들이라며 용궁에 머무르며 신비한 지혜를 익힐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연과 지연은 동의하여 용궁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바다를 다스리는 힘과 예지력을 배우게 되었고 지연은 온갖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흘러갔고 자매는 용궁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소연은 꿈속에서 자신들의 부모님이 두 자매를 애타게 부르며 그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소연은 지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넣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 두 자매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용왕에게 알리자 용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두 자매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두 자매가 인간 세계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용궁의 마법이 깃든 진주와 바다를 보살피는 책임을 나누어 주었고 이와 함께 자매는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이미 청주의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연과 지연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자매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매가 용궁에서 얻어 돌아온 지혜와 힘 덕분에 청주가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청주의 민속 선화로 남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공주에는 신령스러운 산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백호산이라 불렀는데 하얀 호랑이가 산을 지키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주 지역 주민들은 백호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산신제라는 큰 축제를 열어 산신에게 그 해의 무사함과 풍작을 기원했다. 백호산의 산신에 대한 전설은 이렇다. 먼 옛날 한 젊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용맹하고 재빠르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 날 사냥을 위해 백호산에 오르게 되었고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사냥꾼은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 어디선가 푸르스름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을 따라가니 숲속 한가운데에 작은 초라한 오두막집이 있었다. 오두막 앞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사냥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서 노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노인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며 자신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냥꾼이 그에게 왜 그런지를 물었을 때 노인은 말을 돌리며 조심스레 며칠 동안 머물다 가라 권유했다. 그날 밤 사냥꾼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백호산의 산신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너는 이 산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사냥꾼은 놀랐지만 꿈이었기에 금방 잊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사냥꾼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나는 이 산의 산신이었으나 수명을 다해 이제 이 산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가 필요하다네. 혹 잠시나마 내가 되어보지 않겠는가? 사냥꾼은 갈등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산신이 된 사냥꾼은 훗날 백호산에서 하얀 호랑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산의 수호자가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고 그날 이후 매년 백호산의 산신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며 하얀 호랑이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운명과 선택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세대를 넘어 공주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평은 한국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매년 열리는 농신제라는 전통 제사이다. 이 제사는 마을의 수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속신앙 행사로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평 농신제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한때 신령스러운 농산물의 신이 살았다고 한다. 그는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존재였다. 마을 주민들은 그 신을 농신이라고 불렀고 그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풍요를 기원했다. 농신제는 음력 9월 초에 열리는데 이때쯤이면 논과 밭은 황금빛뼈 이삭으로 가득 찬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다. 먼저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날짜를 정하고 각 가정에서는 자기가 지은 쌀과 채소, 과일 등을 내놓아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면은 마치 하나의 큰 축제와도 같다. 제삿날 마을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으로 모인다. 먼저 마을의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농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때 제사장은 특별한 조문과 함께 농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이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기도가 끝난 후 제단에 준비된 음식 과술이 농신에게 바쳐지며 마을 주민들은 차례로 제단을 돌아가며 절을 올린다. 농신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제사 후에 열리는 대동놀이이다. 이 놀이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특히 한평 농신제의 노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온 곡으로 그 가사는 농사의 어려움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담고 있다. 그날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풍작을 축하한다. 그리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밤새도록 전통 춤과 놀이를 즐기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한평의 농신제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전통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이 신비로운 농신제를 보기 위해 한평을 찾곤 한다. 농신제는 이 지역의 역사와 결속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며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전통이 이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들이 어우러진 고성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백두산 천지에 사는 산신령의 전설이 그것이다. 산신령은 100년에 한 번 고성을 찾아와 그의 지혜와 영험함을 시험하는 일을 한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 고성 마을에는 긴 수염이 내려오고 허리가 접히려는 나이가 다 되어가는 한 현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운이었다. 장운은 평생을 학문과 덕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의 명성은 먼 고장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곤 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산신령이 고성을 찾았다. 산신령은 인간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하여 장운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산신령은 단순히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장운의 집 앞에 다다른 산신령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그는 목소리에 짙은 연륜을 심고 장운을 찾아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장운 선생. 나는 먼 곳에서 당신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온 나그네요. 당신의 지혜로운 말과 충고를 듣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소. 장운은 환한 미소와 함께 나그네를 안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과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말은 산신령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르신, 우리 삶은 자연의 일부라오. 우린 각자 생명을 다하게 될 때까지 자연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하오. 매일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 바람 속에 흐르는 이야기들, 바다의 흐름에 실린 노래들 모두 우리와 함께하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은 장운의 지혜가 그저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 산신령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배우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그 뒤로도 산신령은 보성을 방문할 때마다 장훈과 대화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만남을 신성하게 여기며 깊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런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보성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오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듯 장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보성 사람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산신령과의 만남은 그저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